워싱턴 백악관이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국무부, 상무부 그리고 모든 정부 부처들이 한국식 협상 모델을 연구하느라 난리가 났어요. 감격스럽습니다. 드디어 찾았거든요. 하워드 루트닉식 일방적 압박 외교는 언제 끝나나요? 영국 파운드화 공격으로 악명 높았던 그 사람의 강압적 통상 정책을 버리고 한국식 상생 협력을 선택하는 미국 관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연일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어요. 일본을 굴복시킨 760조 원 압박, 한국엔 통하지 않았다 데이비드 스미스. 수석 협상관의 양심 선언이 바꾼 워싱턴 이런 제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08년 일본 협상 실패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한미국 협상관이 어떻게 한국의 진정성에 감화되어 자신의 경력을 걸고 진실을 폭로했는지 그 용기 있는 선택이 도대체 뭘까요? K-팝을 좋아하는 딸 덕분에 한국을 이해하게 된 아버지의 마음 변화부터 박서연. 수석 협상관의 날카로운 논리로 기축 통화와 비기축 통화의 차이를 깨달은 충격적인 순간까지 548조 원을 요구받은 한국이 어떻게 시간을 들여 김치를 담그듯 신중하게 준비해서 오히려 미국과 윈윈하는 기술 동맹을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한국이 부럽다며 자국의 성급한 합의를 후회하게 만든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지금 공개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지혜로운 협상술이 미국 백악관을 감동시킨 이 실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수석협상관으로 일하고 있는 데이비드 스미스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지난 20년간 국제무역협상의 최전선에서 일해오면서 정말 많은 나라들과 협상을 해봤지만 작년에 벌어진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의미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일본에서 벌어진 일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2024년 3월 15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무역협상이 끝났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일본이 미국에게 760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헌납하기로 합의한 거였습니다. 회담장에서 일본 협상단의 표정을 보니 정말 참담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고 마치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그날 보여준 모습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그는 도쿄 회담이 끝나자마자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일본은 이제 우리의 지시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우선주의의 승리죠.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마치 정복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2008년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일본과 협상했던 금융협정이 결국 미국에 큰 손실을 가져다줬던 그 쓰라린 기억 말이죠. 당시 저는 일본 측의 교묘한 조건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겉으로는 미국에 유리해 보이는 협정이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거든요. 그 일로 제 경력에 큰 타격을 받았고 상사들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받았어요. 루트닉이 일본을 상대로 거둔 이번 성과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야말로 미국이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당한 상황이 너무 가혹해 보였어요. 더욱이 루트닉의 오만한 태도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걱정됐습니다. 일본 협상이 끝난 직후 루트닉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데이비드, 이제 다음 목표는 한국이야. 일본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둬야 해. 그의 눈빛에는 탐욕과 야망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다음 먹잇감을 노리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루트닉은 과거 조지 소로스와 함께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10억 달러를 벌어들인 인물이에요. 그때 수많은 영국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오히려 그 일을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미국 정부의 핵심 인물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도쿄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이런 방식이 옳은 건지, 동맹국들을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말이죠. 특히 한국은 일본과는 다른 나라예요.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국 전쟁을 치렀고 지금도 북한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맞서고 있는 핵심 동맹국이거든요. 하지만 루트닉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에게는 동맹이니 파트너십이니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미국의 경제적 이익만이 중요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동맹국이라고 해서 공짜로 혜택을 줄 이유는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곤 했어요. 워싱턴에 도착한 그날 밤, 저는 집에서 17살 된 제 딸 에밀리와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밀리는 요즘 케이팝에 빠져서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거든요. 아빠, 한국 가수들 정말 멋져요. 특히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어요. 에밀리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와 제가 곧 압박해야 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같은 곳이라는 현실이 참 아이러니했거든요. 딸아이는 한국을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데 루트닉은 그저 돈을 뜯어낼 대상으로만 보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 고민했어요. 앞으로 한국과의 협상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리고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말이죠. 2008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지만 동시에 양심적으로도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루트닉으로부터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국 관련 브리핑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마침내 한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루트닉이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다음 목표입니다. 일본에서 거둔 성과보다 더 큰 것을 얻어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마치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일본 협상장에서 봤던 일본 대표단의 절망적인 표정이 떠올랐어요. 한국 대표단도 곧 그런 표정을 짓게 될까요? 아니면 한국은 일본과는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제 자신이었어요.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제 경력은 정말로 끝장날 거예요. 하지만 성공을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게 뻔했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저는 앞으로 펼쳐질 한국과의 협상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날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어요. 한국의 경제 규모, 대미 수출입 현황, 그리고 양국 간 협력 분야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협상 전략을 세워야 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일본처럼 쉽게 굴복할 나라는 아닌 것 같았어요. 한국은 분명 일본과는 다른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들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가 미국의 압박에 순순히 무릎을 꿇을 리는 없죠. 저는 앞으로 정말 힘든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2024년 4월 첫째 주 드디어 한국과의 첫 번째 회담 날짜가 잡혔습니다. 루트닉이 준비한 청구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정말 기겁했어요. 548조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문서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거든요. 이건 일본에게 요구했던 금액보다도 훨씬 큰 규모였어요. 데이비드,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 루트닉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차가운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2008년 일본 협상 때처럼 또 실수하면 이번에는 정말로 끝이야. 알겠지? 그 말을 들으니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제 과거의 실패가 이렇게 무기로 사용되다니요. 한국 대표단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재현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서 박서연 수석협상관, 그리고 김민준 경제연구원장까지 한국의 최고급 협상팀이 온다는 거였거든요. 이들은 모두 국제협상 분야에서 명성이 자자한 인물들이었어요. 워싱턴 DC 국무부 건물에서 열린 첫 회담장에 들어섰을 때의 분위기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한국 대표단이 일렬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재현 본부장의 눈빛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엿보였어요. 루트닉이 개회사를 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고려할 때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548조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청구서를 한국 측에 건넸어요. 회담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재현 본부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는 청구서를 차분히 받아보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무장관님, 한국은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죠. 박서연 수석협상관이 이어서 발언했어요. 우리는 이 제안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이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논리적이었어요. 마치 법정에서 변론하는 변호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루트닉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는 아마 일본처럼 즉석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 측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재현 본부장이 덧붙였어요. 김민준 경제연구원장이 입을 열었을 때 저는 그의 깊은 통찰력에 놀랐어요. 경제협력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숫자만으로는 진정한 가치를 측정할 수 없어요. 그의 말에는 경제학자다운 논리적 사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회담이 끝나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신중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루트닉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 같아서 걱정됐거든요. 과연 제가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에밀리와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아빠, 오늘 한국 분들 만나셨어요? 딸아이가 물어봤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응, 만났어. 정말 인상적인 분들이었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K-팝 가수들도 항상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거든요. 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회담에서 본 한국 대표단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정말로 신중했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특징인 건가요?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한 후에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는 자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루트닉이 저를 불렀어요. 데이비드, 어제 한국 놈들 반응이 어땠어? 그의 표현에서 이미 불쾌감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중? 그런 건 핑계야. 그들이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라고. 루트닉은 책상을 쾅 치면서 화를 냈어요. 일본은 바로 합의했는데 한국이 뭐가 다르다는 거야? 똑같은 아시아 국가 아니야? 저는 그의 이런 단순한 사고방식에 실망했어요.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이 있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압박해. 더 강하게. 그들이 시간을 끌수록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 거라고 경고해. 루트닉의 지시는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회담에서 저는 루트닉의 지시를 전달해야 했어요.
한국 측의 신중한 검토는 이해하지만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재현 본부장은 제 말을 듣고 나서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스미스 협상관님,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박서연 수석 협상관이 더욱 구체적으로 반박했어요. 미국 측에서 제시한 금액의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규모의 투자가 양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요. 그녀의 논리는 정말 탄탄했어요. 저는 오히려 한국 측의 신중함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김민준 연구원장은 더욱 날카로운 지적을 했어요. 일본의 경우와 한국의 경우는 경제 구조가 다릅니다. 일본은 엔화 발행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한국은 실제 달러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똑같은 요구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본과 한국의 경제 구조가 이렇게 다른데도 루트닉은 같은 방식으로 압박하려고 하는 거였나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회담이 끝나고 한국 대표단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측의 반응은 일본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반박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대방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더욱이 제가 2008년에 겪었던 실패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때도 저는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고 겉으로 드러난 조건만 보고 성급하게 합의했다가 나중에 큰 손실을 봤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해야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에밀리가 한국어 공부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빠, 한국어로 천천히는 천천히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를 천천히, 신중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딸의 말이 오늘 회담에서 본 한국 대표단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고민했어요. 루트닉의 압박과 제 개인적인 트라우마, 그리고 한국 측의 합리적인 요구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말이죠. 이번 협상은 단순히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 아니라 양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이 보여준 신중함과 원칙에 대한 고집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런 상대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그리고 제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2024년 4월 둘째 주 국제사회의 반응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건 캐나다였어요. 저스틴 트리도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칙이 있어요. 그 발언을 CNN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트리도의 표정에서는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마치 우리는 일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같았어요. 캐나다 언론들도 일제히 미국의 압박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토 스타 신문은 미국의 경제 제국주의라는 제목으로 일면 기사를 냈어요. 기사 내용을 보니 일본이 굴복한 사례를 들면서 이것이 과연 동맹국 간의 올바른 관계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확산될까봐 걱정됐어요. 실제로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브뤼셀에서 발표한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유럽연합은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경제 압박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루트닉은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욱 강경해졌어요. 겁쟁이들이 서로 뭉쳐서 저항하려고 하는군. 하지만 결국에는 굴복할 거야. 그의 오만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과연 올바른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편 한국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재현 통상교섭본부장이 지휘하는 한국협상팀의 대응 전략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박서연 수석협상관이 준비한 분석 보고서를 보고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미국이 요구한 548조 원이라는 금액의 문제점들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어요. 특히 이 금액이 한국 국내 총생산의 몇 %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런 규모의 투자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까지 모두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일본과 한국의 경제 구조 차이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김민준 경제연구원장이 작성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라서 엔화를 찍어내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한국은 실제로 달러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국제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재현 본부장은 각국의 통상 담당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외교적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회담에서 한국 측이 보여준 준비성은 정말 대단했어요. 이재현 본부장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 한국이 지금까지 미국에 기여한 부분들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의 군사적 협력, 경제적 파트너십,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서의 공조 등이 모두 수치화되어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재현 본부장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70년간 진정한 동맹으로서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박서연 수석협상관이 제시한 반박 자료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한국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부분을 계산하면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데이터를 보니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한국인들의 미국 부동산 구매, 그리고 한국 관광객들의 소비 등이 모두 계산되어 있었어요. 김민준 연구원장의 경제학적 분석은 정말 예리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제시한 방식은 경제학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미국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에게 손실이에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의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담이 끝나고 한국 대표단과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질 기회가 있었어요. 워싱턴 DC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재현 본부장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의 철학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스미스 협상관님,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배운 게 있어요. 급하게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죠. 이재현 본부장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좋은 협상은 양쪽 모두 승리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협상을 제로섬 게임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특히 한국과 미국처럼 오랜 동맹국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서연 수석 협상관과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것과 한국이 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죠. 그녀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공식적인 만남이 루트닉에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는 제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내가 적과 친해지려고 하는 거야? 협상에서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루트닉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어요.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 거야. 한국 놈들이 시간을 끌수록 더 많이 내놓게 만들어야 해. 그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에밀리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아빠, 한국 드라마 보면 사람들이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요. 성급하게 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딸의 말이 오늘 만난 한국협상단의 모습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보여주는 신중함과 원칙에 대한 고집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루투닉이 말하는 대로 단순한 시간 끌기인지 말이죠. 하지만 한국 측이 준비한 자료들과 논리적인 반박을 보면 그들이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캐나다와 유럽연합의 강경한 입장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영국에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의 지연 전술은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 국제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었다는 걸 점점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미국의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루투닉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한국 측의 합리적인 주장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더욱이 제가 2008년에 겪었던 실패의 트라우마가 자꾸만 떠올라서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4년 4월 셋째 주가 되면서 저는 정말 견디기 힘든 압박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루투닉의 독촉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고 한편으로는 한국 협상단의 합리적인 주장들이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데이비드, 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루투닉이 제 사무실로 쳐들어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한국 놈들이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왜 강하게 압박하지 않아?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서는 차가운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상무장관님, 한국 측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제가 변명하려고 하자 루투닉이 책상을 쾅 치면서 소리쳤어요. 시간? 2008년에도 그런 식으로 시간만 끌다가 완전히 망쳤잖아. 또 그럴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2008년의 악몽이 되살아났어요. 일본과의 금융협정 협상에서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혹독한 비난을 받았는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당시 상사들이 제게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데이비드, 내가 망쳤어. 이런 실수는 다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이번에 실패하면 내 경력은 정말로 끝이야. 루투닉의 협박은 점점 더 직접적이 되고 있었어요. 나는 이미 대통령에게 한국에서 큰 성과를 거두겠다고 약속했어. 만약 실패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져야 해. 그의 말을 들으니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네 번째 회담이 열렸는데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루투닉의 최후 통첩을 전달해야 했어요. 한국 측의 지속적인 지원은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내에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으면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이재현 본부장의 반응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스미스 협상관님, 좋은 김치를 담그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하면 맛이 없어요. 그분의 비유를 들으면서 저는 또 다른 문화적 지혜를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시간을 들여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서연 수석 협상관이 더욱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미국 측에서 제시한 조건들이 더 까다로워진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그런 변경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나요? 그녀의 질문은 정말 날카로웠고 저는 제대로 된 답변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김민준 연구원장이 제시한 분석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규모의 일방적 요구는
오히려 세계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도 결국 손실이 될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어요. 회담이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루트닉의 압박과 제 개인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측의 합리적인 주장들이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에밀리와 저녁을 먹으면서 또 한 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빠, 요즘 표정이 안 좋으셔요.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딸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응, 아빠가 일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 한국 분들과의 일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 같은데요. K-팝 가수들도 그렇고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에밀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단순히 협상의 상대방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진정한 동맹국이자 파트너라는 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딸아이가 한국 문화를 통해 느끼는 진정성과 성실함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이재현 본부장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루트닉에게 들킬까봐 걱정됐지만, 동시에 한국 측의 진짜 의도를 알고 싶은 호기심도 있었어요. 워싱턴 DC 근교의 한적한 카페에서 이재현 본부장과 만났을 때 그분의 첫 마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스미스 협상관님, 저희는 미국을 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 건가요? 제가 솔직하게 물어보자 이재현 본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최선의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급하게 결정해서 나중에 양국 모두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그분이 설명해 주신 한국의 입장은 정말 합리적이었어요.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희생을 의미해서는 안 되죠. 진정한 파트너십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묻자 이재현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에 직접적인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양국 간의 무역 확대나 기술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제안을 들으면서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말로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닌 다른 방식의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방식이라면 미국에게도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재현 본부장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시장이 결합하면 정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특히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공식적인 만남이 루트닉에게 알려지면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데이비드, 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적과 몰래 만나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상무장관님, 그건 단순히 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 수집? 내가 그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2008년처럼 또 감정에 휩쓸려서 실수하려고 하는 거야? 루트닉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루트닉의 압박과 협박, 그리고 제 과거의 트라우마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동시에 한국 측이 제시한 합리적인 대안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늦은 시간에 제 방으로 와서 말했어요. 아빠, 한국어로 화이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힘내라는 뜻이래요. 아빠도 화이팅 하세요. 딸아이의 순수한 격려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2008년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성공이란 단순히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날 밤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휘둘리지 않고 한국과의 협상에서 진정으로 양국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말이에요. 비록 루트닉의 압박이 거세지더라도 제 양심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루트닉의 권력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제가 그에게 맞서는 것은 정말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거든요. 과연 제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2024년 5월 첫째 주, 저는 마침내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한국과의 5번째 회담을 앞두고 루트닉이 제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내린 거예요. 데이비드,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한국 놈들이 계속 버틴다면 진실을 털어놔야겠어. 진실이라고 하시면?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루트닉이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일본이 어떻게 760조 원을 마련했는지 한국 놈들은 모르고 있어. 엔화를 무제한으로 찍어내서 달러로 바꾼 거야. 하지만 한국은 그럴 수 없지.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럼 한국은 실제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거야.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니까 사실상 종이를 찍어내서 미국에 갖다 준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한국은 진짜 달러를 내놔야 해. 그래서 더 압박해야 하는 거지. 루트닉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불공정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회담장에서 저는 정말 큰 갈등에 빠졌습니다. 루트닉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동시에 이런 중요한 정보를 한국 측에 알려줘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가 들렸거든요. 회담이 시작되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한국 측에서 계속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계시는데 사실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현 본부장과 박서연 수석협상관이 주의 깊게 제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번 더 크게 숨을 들이쉬고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와 한국의 경우는 경제 구조상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엔화가 국제 기축 통화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화폐를 발행해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실제 달러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회담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서연 수석협상관의 눈빛이 번뜩였고 김민준 연구원장은 뭔가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재현 본부장은 침착하게 제게 물어봤습니다. 스미스 협상관님, 그 말씀은 일본과 한국에게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본은 중앙은행에서 엔화를 발행해서 달러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원화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외환 보유고나 다른 방법으로 달러를 마련해야 하죠. 박서연 수석협상관이 즉시 반응했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548조 원은 일본이 실제로 지불한 비용보다 훨씬 큰 희생을 의미한다는 거네요. 그녀의 분석력은 정말 예리했어요.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연구원장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의 이런 차이는 경제학에서 트리핀 딜레마로도 알려진 문제입니다. 일본은 사실상 종이 비용으로 해결한 반면 한국은 실질적인 부가 이전되는 상황이에요. 이재현 본부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스미스 협상관님께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왜 우리가 이렇게 신중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회담이 끝나고 나서 저는 큰 해방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제 양심에 따라 올바른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루트닉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박서연 수석 협상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스미스 협상관님, 오늘 알려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측에서 새로운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혹시 내일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만난 박서연 수석 협상관은 정말 놀라운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스미스 협상관님이 알려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니 일본이 실제로 지불한 비용은 명목상 금액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요. 하지만 한국이 같은 금액을 지불한다면 실질 비용은 일본보다 10배 이상 클 거예요. 그녀가 보여준 경제학적 분석은 정말 정교했어요. 기축통화 발행에 따른 신요리지 효과, 환율 변동 리스크, 그리고 실질 구매력 변화까지 모든 요소를 고려한 계산이었습니다. 이런 분석이 있으면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준 연구원장도 추가적인 분석을 제시했어요. 더욱 중요한 건 이런 불공정한 구조가 장기적으로는 미국에게도 손실이라는 점입니다. 동맹국들을 이렇게 압박하면 결국 반미 감정만 커질 뿐이에요. 이재현 본부장은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스미스 협상관님, 혹시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루트닉 장관의 방식에 동의하는 건 아닐 텐데요. 그 질문을 받고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실제로 국무부나 재무부 내에서도 루트닉의 강경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거든요. 특히 장기적인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이 오히려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사실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루트닉 장관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장기적인 동맹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박서연 수석 협상관이 예리한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내 다른 목소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루트닉 장관 외에도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그 순간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한국 측이 미국 내 다른 인사들과도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한 거였어요. 국무부의 커트 캠벨 부장관이나 재무부의 월리 아데예모 부장관 같은 분들은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루트닉에게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저는 점점 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측의 합리적인 주장과 제 양심이 저를 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에밀리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확신을 얻었어요. 아빠, 한국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옳은 일을 선택해요. 비록 힘들어도 정의로운 길을 가는 거죠. 딸아이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 아빠도 옳은 일을 해야겠어. 저는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정의로운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딸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화이팅이에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2008년의 실패는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입장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요구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측에서 제시한 대안적인 협력 방안을 미국 내부의 다른 인사들에게 전달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비록 루트닉의 분노를 살 각오를 해야 했지만 이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의 비공식 면담에서 저는 한국의 제안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한국 측에서는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기술 협력과 무역 확대를 통한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캠벨 부장관의 반응은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어요. 그런 방식이라면 의회에서도 훨씬 더 쉽게 승인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캠벨 부장관이 관심을 보이며 말했어요.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과의 기술 동맹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루트닉의 일방적인 압박 정책보다는 한국이 제시한 상생 협력 방안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런 합리적인 목소리들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곧 루트닉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그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 양국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2024년 5월 둘째 주 월요일 아침,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루트닉이 제 사무실로 쳐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데이비드, 내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한 건지 다 알고 있어. 상무장관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당황하며 말하려고 하자 루트닉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캠벨이랑 몰래 만나서 한국 놈들 편을 든 거 다 들켰어. 내가 내 뒤통수를 친 거야. 그 순간 저는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상무장관님, 저는 미국의 진정한 국익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상생? 그딴 소리 집어치워. 루트닉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일본은 순순히 돈을 내놨는데 한국 놈들이 뭐가 특별하다는 거야? 똑같이 굴복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의 오만함과 무지함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상무장관님은 기축통화와 비기축통화의 차이를 모르시는 건가요? 제가 반박하자 루트닉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일본은 엔화를 찍어내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실제 달러를 내놔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불공정한 요구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불공정? 내가 누구 편이야? 루트닉이 제 앞까지 다가와서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2008년에 완전히 망쳤으면서 또 같은 실수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번에는 내 경력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끝장날 줄 알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상무장관님, 진짜 실수는 동맹국을 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국은 우리와 함께 한국 전쟁을 치른 혈맹이에요. 그런 나라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과연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제 말을 들은 루트닉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강하게 반박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각오하고 가겠어. 오늘 오후에 한국과의 최종 협상이 있을 거야. 거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겠어. 루트닉이 나간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제가 과연 제 신념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루트닉의 압박에 굴복하고 말까요? 그날 오후 최종 협상장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루트닉은 제 옆에 앉아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한국 협상단은 침착하지만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루트닉이 회의를 시작하며 최후 통첩을 던졌어요. 한국 측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548조 원 투자에 합의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받아들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재현 본부장이 차분하게 응답했어요. 상무장관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충분히 검토한 결과 현재 제시된 조건으로는 합의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대안적인 협력 방안은 준비되어 있어요. 대안? 루트닉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지금 협상하는 건 내가 얼마를 낼 것이냐는 거야.
다른 건 필요 없어. 그의 오만한 태도를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무장관님, 잠깐만요. 제가 일어서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이 협상에서 한국 측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루트닉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한국 협상단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확신에 차서 계속 말했어요. 일본과 한국의 경제 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축통화국인 일본과 달리 한국은 실제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조달해야 해요.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합니다. 제 말을 들은 루트닉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데이비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루트닉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욱이 한국이 제시한 기술 협력과 무역 확대 방안은 양국 모두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재현 본부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제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서연 수석 협상관도 놀란 듯 하면서도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민준 연구원장은 제 용기에 감탄하는 것 같았어요. 스미스 협상관님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재현 본부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루트닉은 분노를 억누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데이비드, 넌 지금 자살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일이 끝나면 내 경력은 완전히 끝이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협박이 무섭지 않았어요. 상무장관님, 진정한 실패는 동맹을 잃는 겁니다. 제가 당당하게 맞받아쳤어요. 한국과 같은 중요한 파트너를 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실수는 없어요.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나요? 그때 박서연 수석 협상관이 준비해온 자료를 제시했어요. 스미스 협상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대안적인 협력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김민준 연구원장도 구체적인 경제 효과를 설명했어요. 이런 방식의 협력은 단순한 자금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특히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루트닉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한국 측의 논리적인 제안과 제 지지 발언 앞에서 그의 일방적인 압박 전략이 얼마나 빈약한지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루트닉이 제게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데이비드, 넌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을 했어. 어떤 일이요? 옳은 일을 선택했어. 비록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아빠는 정의로운 길을 택했어.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어로 대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멋진 일을 할 때 쓰는 말이래요. 아빠가 한 일이 바로 대박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비록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 양심에 따라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2008년의 트라우마도 이제 완전히 극복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으로부터 긴급 면담 요청이 온 거였습니다. 데이비드,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지금 워싱턴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저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혹시 제 용기 있는 발언이 미국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루트닉의 보복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어떤 결과든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2025년 5월 셋째 주,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의 긴급 면담에서 들은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데이비드, 당신이 한 일이 워싱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루트닉의 일방적인 동맹국 압박 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 같은 핵심 동맹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루트닉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는 탐사 보도를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가 조지 소로스와 함께 영국 파운드화를 공격했을 때의 일들이 재조명되면서 과연 이런 사람이 미국의 통상 정책을 이끌어야 하는가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재현 본부장이 그동안 준비해온 국제적 연대가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가 공동으로 공정한 국제통상 원칙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고, 이는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 압박 정책에 대한 견제였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트럼프 대통령 내부 참모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에서도 루트닉의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이재현 본부장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스미스 협상관님, 우리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보여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다음 날 열린 회담에서 김민준 경제연구원장이 발표한 내용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공동 기술 개발에 나선다면 향후 10년간 양국 모두 연간 200억 달러씩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박서연 수석 협상관이 제시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이 미국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되 이를 공동 연구개발과 제조업 혁신에 집중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만으로도 미국에 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재현 본부장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제안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중국에 맞서는 기술 동맹의 핵심 축이 되겠어요. 그때 루트닉이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어요. 그런 장기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현금으로.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실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루트닉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이번 한국 건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 대통령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렸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루트닉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렸어요. 대통령님, 한국 측에서 제시한 상생 협력 방안이 훨씬 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압박보다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어떨까요? 놀랍게도 대통령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그래, 스미스.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로 올려줘.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니까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 루트닉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른 방향을 제시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거든요. 회의는 한국 측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2주일 후 마침내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되 이를 양국 공동의 기술 혁신과 제조업 부활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거였어요. 단순한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진정한 상생 협력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일본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부럽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어요. 일본은 성급하게 굴복했지만 한국은 신중하게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다.
진정한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동맹국과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압박 외교에서 파트너십 외교로의 전환이라고 분석했어요. 국제사회도 이번 합의를 모범 사례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에밀리와 축하 파티를 했어요.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 분들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셨네요. 응,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 한국어로 대박이에요. 에밀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한 일이 정말 대박이에요.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아빠도 많이 배웠어.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몇 개월 후 루트닉은 결국 사임했어요. 의회 청문회에서 그의 과거 행적들이 낱낱이 폭로되면서 더 이상 정치적으로 버틸 수 없게 된 거였죠. 그 대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새로운 상무장관이 임명되면서 미국의 통상 정책도 더욱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기술 협력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개발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재현 본부장의 말대로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었지만 충분히 시간을 들여 만든 결과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건 제가 2008년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단순히 성공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성공했거든요. 양심에 따라 행동했고 그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 협상단의 지혜가 정말 놀라웠어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그들이 보여준 신중함과 원칙에 대한 고집이 결국 모든 사람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진정한 외교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